미 해군 경순양함 헬레나는 태평양 전쟁이 1년 8개월째 진행 중이던 1943년 7월 6일 새벽 일본 구축함에서 발사된 어뢰 3발을 좌현 쪽에 맞고 침몰했습니다. 약 1200명의 승조원들 중 어뢰 폭발로 인해 전사한 승조원들은 비교적 소수였고 대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퇴함에 성공해 침몰 위치에서 바다 위에 떠 있다가 같이 전투에 참가했고 곧이어 구조 작업에 나선 구축함 2척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구축함 2척에 의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고 해역에 많은 생존자들이 있었는데 남은 생존자들은 워낙 넓은 해역에 퍼져 있었고 이 가운데서 찰스 세실 헬레나 함장이 이끄는 88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이 동력이 있는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뉴조지아 섬에 도착했고 다음날 미 구축함에 의해 구조됩니다. 이때까지 구조되지 못한 나머지 200명 정도로 추산되는 생존자들은 생존을 위해 어느 정도 밀집해 있긴 했으나 세실 함장 그룹 등과는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곧 정처 없이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겨진 생존자들은 미 항공기로부터 투하된 고무보트 등으로 콜롬방가라로 향하려고 했지만 일본군이 다수 주둔한 이곳에는 이르지 못하고 해류에 따라 벨라라벨라 섬에 도착합니다. 콜롬방가라보다는 적지만 역시 일본군이 있었던 이 섬에는 연합군 해안감시원 장교들도 있었고 미군 생존자들의 상륙 소식을 들은 해안감시원들은 원주민의 협조하에 구조에 들어갑니다. 솔로몬 제도의 원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일본군보다 연합군의 우호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사진은 솔로몬 제도에서 연합군 일원으로 복무한 원주민과 연합군 장교가 악수하는 모습이고 많은 원주민들이 이곳에 주둔한 미군과 물물 교환을 통해 서로 원하는 것을 얻기도 했습니다. 미군 생존자들은 벨라라벨라 섬에 서로 떨어져서 다른 시간에 상륙했고 해안 감시원들은 미군 생존자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헬레나 생존자들은 작게는 구명보트 하나, 크게는 3개로 그룹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당시 어느 그룹의 증언에 의하면 상륙 직후 원주민들에 둘러싸였지만 미군인 것을 알아본 원주민들과 생존자들이 전부 한 번씩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은 미군들에게 내륙으로 자기들을 따라오라고 했고 이를 의심하는 병사들도 있었지만 해안상공에 일본 제로기가 지나가기도 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원주민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 헬레나 생존자 그룹은 서로 연락을 취할 수 없었지만 해변에 버려진 보트 등을 보고 떠밀려온 동료들이 이 섬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고 이곳이 일본군의 깊숙한 후방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바다에서 죽는 일은 모면했지만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헬레나 생존자들은 원주민들의 안내로 계속 섬 내륙으로 들어왔고 이 중 일부가 샘청이라고 부르는 중국인 무역업자가 숨어있던 집으로 모이게 됩니다. 당시 섬에서의 상황에 대해 100% 정확한 기록 같은 것은 없지만 이때 따로 상륙한 수병들이 이곳에서 서로를 만났다는 증언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 영상에 소개했던 해안감시요원 호주군 장교의 협조 요청을 통해 벨라라벨라에 상륙한 헬레나 생존자들 중 상당수를 이곳에 모으도록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샘청의 집에 모인 헬레나 생존자들은 104명이었다고 하고 이 그룹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사람이 지난번에 등장했던 존 추 소령이었습니다. 모든 생존자가 들어갈 집이 없자 원주민들은 나무 기둥을 세우고 넓은 잎으로 지붕을 덮는 식으로 헬레나 생존자들을 위한 임시 거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생존자들이 가장 큰 집단이었고 AWE 아치 실베스터라는 이름을 가진 감리교 선교사의 보호 아래 놓여졌습니다. 위에 나온 것이 벨라라벨라 섬 전체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곳쯤이 해안감시원 장교였던 조슬린의 근거지였고 여기쯤이 100명 이상의 헬레나 생존자들이 모인 샘청의 집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벨라라벨라 섬에서 이 화살표로 나타낸 거리는 약 28km 정도입니다. 이후에 수집된 기록이겠지만 또 다른 생존자 50여 명이 내륙으로 들어간 곳이 여기쯤이고 그보다 훨씬 적은 세 번째 그룹이 두 번째 그룹의 북서쪽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실베스터는 추 소령 일행에게 미군 사령부가 생존자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헬레나가 침몰한 지 4일째인 1943년 7월 9일이 저물어 갔습니다. 생존자들은 이제 미군의 구조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생존자들은 헬레나에서 가져온 약간의 식량 이외에 원주민들이 가져다주는 감자, 바나나와 정체 모를 식물들을 주로 섭취했습니다. 추 소령 휘하 생존자들은 이렇게 하루 2번 스튜를 끓여 먹을 수 있었고 밥그릇으로는 속을 파낸 코코넛 열매를 이용했습니다. 이곳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비가 오고 약 2km 떨어진 곳에 하천도 있어서 물 걱정은 없었고
헬레나에서 떠내려온 11kg짜리 대형 커피캔 5개를 일찌감치 확보해 커피 걱정은 없었습니다. 일본군이 원주민 지역을 뚫고 이곳까지 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지만 실베스터 목사가 제공한 얼마 안 되는 무기와 원주민 보초를 이용한 경계도 철저히 행해졌습니다. 당시 증언에 의하면 멀지 않은 상공에서 항공기들끼리 공중전을 벌이는 소리도 들렸지만 생존자들의 은신처 근처 정글이 워낙 울창해서 일본기가 지나다 발견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실베스터 목사를 통해 다른 2군데 생존자 그룹의 소식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는 중에 은신처에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4명으로 구성된 일본군 정찰대가 추소령 일행의 은신처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쩌다가 은신처 근처로 왔는지 아니면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원주민들이 이 일본군 정찰대를 급습해 3명을 사살하고 1명을 은신처로 데리고 왔습니다. 생존자들은 곧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 식량도 충분치 않은 데다 혹시라도 포로가 탈출하면 은신처는 바로 들통나는 것이어서 결국 그 일본군 포로는 사살되었고 생존자들은 즉각적인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정찰대 4명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고 이후 일본군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또한 약 20명의 무장한 일본군이 생존자들의 원래 상륙 지점에 내려서 생존자들의 은신처를 향해 산길을 올라오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생존자들은 곧 미리 정해진 수비 위치에 포진하고 일본군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미군 항공기가 일본군이 타고 온 선박을 공격하자 올라오던 일본군이 물러간 일도 있었습니다. 비록 이런 위기들을 무사히 지나가긴 했지만 특히 벨라라벨라의 해안 감시원이었던 조슬린 중위는 헬레나 생존자들이 과연 여기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미군 사령부도 구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의 터너 제독은 헬레나 생존자들을 구하기 위해 구축함을 이용해 과다칸 아래에서 더 슬롯을 쾌속으로 거슬러 올라가 밤중에 구조 작업을 완료하고 날이 밝고 북앤빌의 일본군 항공대에 공격당하기 전에 잽싸게 돌아온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군이 솔로몬 제도에서 많이 하던 걸 이젠 미군이 해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요. 북앤빌 남단에서 벨라라벨라까지는 약 150km밖에 안 되어 그야말로 지척이어서 미군으로서는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작전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미 구축함 워터스와 덴트는 각각 1918년 8월과 9월에 취역했고 태평양 전쟁 때는 고속 수송선으로서 이용되고 있었는데 터너 제독은 이 2척의 수송선에 구축함 8척을 호위로 붙여서 구출 작전을 수행하기로 합니다. 이 구출 작전 총 지휘는 침몰 당일 헬레나 생존자들을 구조했던 맥키넌이 중령이 맡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수송선 2척과 토머스 라이언 중령의 구축함 4척이 함께 작전을 펼치고 맥키너니의 다른 구축함 4척은 일본 함대에 대한 경계를 펼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군의 구조 계획은 먼저 인원이 적은 북쪽 2군데에 생존자들이 먼저 합류한 다음 7월 12일에 생존자들이 파라소만 지역에서 수송선에 탑승하고 이 수송선들이 추소령의 그룹을 태우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그룹의 생존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고 해안까지 가면서 일본군도 만나면 안 돼서 미 해군과 마찬가지로 육상에서도 위험천만한 작전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레나 생존자들은 해안 감시원들을 통해 구조 계획에 대한 통지를 미리 받았습니다. 7월 12일 밤이 되고 북쪽의 2그룹 생존자들이 약속 장소로 모였으나 12일 밤과 13일 새벽 콜롬방가라 해전이 벌어지는 바람에 구조작전이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맥키너니와 라이언의 구축함 부대도 전부 이 전투에 참가해야 했습니다. 1차 접선지에 모인 생존자들은 제때 작전 취소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밤새 오지 않는 수송선을 기다리다가 날이 밝자 다시 은신처로 돌아갔습니다. 벨라라벨라에서의 다음 구조작전 시도일은 7월 16일 새벽으로 정해졌습니다. 미 구조함대는 7월 15일에 출발해서 북서쪽으로 다가왔는데 토머스 라이언의 수송선들과 호위 구축함 4척은 이번엔 남쪽 해역을 통해 벨라라벨라로 접근했고 맥키너니의 호위 구축함 4척은 더 슬롯을 통해 벨라라벨라 북쪽으로 다가왔습니다. 7월 16일 오전 1시 라이언의 함대는 벨라라벨라 섬 동쪽 해안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고 4시간 전인 7월 15일 오후 9시에
다른 4척이 이미 벨라라벨라 북쪽 해역에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벨라라벨라 섬에서는 헬레나 생존자들이 원주민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7월 15일 늦은 오후부터 출발해 접선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7월 16일 오전 1시 16분경 수송선과 구축함 4척이 1차 접선 해역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예정 시각보다 약 20분 늦은 오전 1시 55분 지상에서 해안 감시원이 보내는 신호가 접수됩니다. 곧 헬레나 생존자를 태운 카누 한 척이 다가와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 곧 수송선 덴트에서 3척의 상륙정이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상륙정 3척은 곧 해안에서 헬레나 생존자들을 태우고 수송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생존자들은 무사히 수송선 덴트에 탑승했는데 여기에는 추락해서 포로로 잡힌 일본군 조종사 한 명도 있었고 해안감시원 조슬린 중이도 탑승해 수송선과 구축함들을 2차 접선 장소로 인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임무를 마친 수송선과 구축함들은 2차 접선 장소로 향했습니다. 주소령의 생존자 그룹은 하루 전에 연락을 받고 접선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실베스터 목사 등 생존자들을 도와준 사람과 작별 인사를 한 후 무사히 수송선에 탑승했습니다. 전체 생존자가 수송선에 탑승한 시각은 7월 16일 오전 4시 45분 정도로 추정됩니다. 수송선과 호위 구축함들은 벨라라벨라 근해를 빠져나갔고 구조작전은 성공리에 마무리됩니다. 맥키너의 구축함 4척까지 합류한 미함대는 더 슬롯을 따라 신속하게 항해했습니다. 며칠 전 벌어진 콜롬반가 해전에서 일본 경순양함 진츠가 침몰했는데 구조함대가 귀환하다가 미군 구명보트에 타고 있던 진츠의 생존자 2명을 바다에서 건져냅니다. 이외에도 표류하던 일본 수병들이 있었는데 구조를 거부해 그냥 두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헬레나 생존자들은 귀환하는 함상에서 수프, 샌드위치, 스크램블 에그 등으로 식사를 했고 오후 2시 20분경 툴라기항에 입항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기자들이 나와 생존자들을 취재했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사에서는 이 작전으로 구출된 병사들의 숫자를 161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헬레나는 볼티모어급 중순양함으로 다시 태어나 1943년 진수되어 태평양 전쟁 후에 취역했고 1974년까지 현역으로 활약했습니다. 벨라라벨라에서 탈출한 존 추 소령이 이후 이 함의 부장을 지냈고 해군 중장까지 지냈습니다. 찰스 세실 함장은 쿨라만 해전으로 네이비 크로스까지 받았으나 1944년에 비전2 항공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헬레나의 전체 사망자 숫자는 168명이라고 되어 있는 기록이 많지만 벨라라벨라에 도착하기 전 사망한 수병들을 포함해 자료에 따라 다른 수치가 많습니다. 이렇게 쿨라만 해전에서 침몰한 경순양함 헬레나의 생존자 관련 스토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